EBS 수특문학의 현대소설 적용 11강을 또 해봅니다. 아주 느린 시간 최일남의 작품이고요. 최일남의 작품은 요 앞선 작품과 마찬가지로 시대적인 비극이 좀 가미되어 있습니다. 김 선생과 정 선생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김 선생이 어느 날 정 선생을 만나자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과거 회상으로 들어갑니다. 내부 액자가 시작이 돼서 과거 회상을 하는데, 정 선생의 형이 인민위원회 소속이다 뭐 이런 유언비어를 좀 퍼뜨렸나 보죠. 그래서 결국 비참하게 죽게 돼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그 회상 뒤에 정 선생도 자신의 과거에 좀 잘못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늙어가면서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데, 김 선생이 이제 나 과거 정리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선생은 김 선생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뭔가 과거가 있어서 그러겠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지금 주어진 그 지문의 내용이 이 정도의 흐름을 갖고 있다. 자, 우리가 다시 만난 지 얼마나 되지? 라고 하는 부분인데, 대화 부분에서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건 우리부터 체크할까요? 자, 우리 동그라미 치고 등장인물입니다. 당연히 미리 정리한 김 선생과 정 선생이죠. 김 선생과 정 선생 둘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대화 부분이기 때문에 대화에서 좀 내용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얼마나 되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김 선생이 먼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김 선생이 먼저 얘기를 꺼낸 부분이에요. 그래서 김 선생이 말을 꺼낸 것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 선생이 말을 꺼내는 거죠. 김 선생의 질문으로 대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좀 어색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김 선생이 먼저 질문을 해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글쎄, 기십년이 조이 될 것에 수십년이 좋기는 될 거야. 그리 길어 이따금 상면, 서로 만난다는 뜻이죠. 이따금 만나지 않았나? 상면하지 않았나? 노상에서 스치기도 하고 길 위에서 스치기도 하고, 그게 한 동네에서 함께 살게 된 것과 같은가? 앞으로 줄곧 이웃으로 지낼 건데. 그래서 이웃으로 지낼 건데를 밑줄 들어갈까요? 자, 상황을 좀 파악해야 되죠. 이웃으로 지낼 건데, 그 동안은 좀 지나가듯이 만났던 것 같아요. 가끔 마주쳤던 건데, 근데 이웃으로 지낼 건데 라고 하는 이 이웃 부분이죠. 이웃 부분이니까 누군가 이사를 왔던 거죠. 그래서 누가 이사 왔습니까? 요거는 정 선생이 당산으로 이사 온 겁니다. 김 선생이 당산에 살고 있었는데, 정 선생이 당산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이사를 왔기 때문에 김 선생의 이웃이 된다라는 뜻으로 일단 상황 파악을 해둬야죠. 이웃으로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 선생이 이사를 온 것이다. 그러네. 해서 말인데, 나 자네가 당산으로 이사 온 걸 안 날부터 솔직히 심사가 편치 않아. 자, 해서 말인데 라고 하는 그 부분, 마음이 편치 않아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당산으로 이사 온 걸 안날부터 마음이 편치 않아 라고 하는 이 부분 전체로 또 쭉 대화 부분이에요. 쭉 또 밑줄 들어가야 됩니다. 대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기분 나빠서 그런가? 아니죠. 정 선생의 형을 죽음에 이르게 한 김 선생의 어떤 죄책감이겠죠. 그래서 정 선생의 형과 관련된 사건을 갖고 있었던 그 죄책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김 선생의 죄책감, 요 정도로 체크할 수 있죠. 김 선생의 죄책감을 의미한다. 왜 죄책감을 느꼈다고 미리 정리했지만, 과거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정 선생의 형이죠. 정 선생의 그 형을, 죽음의, 형에 대한 죽음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의 게임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핵심적인 갈등이 요거구나. 그건 또 왜 몰라서 묻나? 무슨 말인가? 시침대기는 그죠? 시침대기는 하는 부분에서 지금 김 선생은 정 선생이 그걸 알고 있다. 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네, 시침대기는 하는 부분을 체크합시다. 이때 김 선생의 심리를 보면 김 선생은 정 선생이 자신의 뭡니까? 말하는 의도겠죠. 말하는 내용이나 의도를 알 것으로 짐작하고 있어요. 알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네, 대화 상황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포인트는 잡고 가야 돼요. 시집대다니 이 사람이 마른 날벼락에 벼락 맞기도 유분수지. 나 때문에 마음이 안 좋다니 덮어놓고 윽박지르면 단가? 이러자고 불러냈나? 해서 정 선생이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침대다니 이 사람이 해서 시침대다니 이 사람이 하는 정 선생의 반응을 좀 체크하겠습니다. 정 선생의 반응을 보면 시침대다니 이 사람이 하는 그 부분이에요. 시침대다니 이 사람이 마른 날에 벼락 맞기도 유분수지 해서 눈치는 채고 있지만 내색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 정 선생의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확히 보자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했지만 눈치는 챘지만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정 선생의 반응을 정리하자면 눈치는 챘어요. 얘가 무슨 얘기할 것 같은데 눈치는 챘지만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았다. 내색하지 않음. 내색을 안 했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미면 그 심리적인 거라든가 말의 의도를 좀 짐작해 봐야 되겠죠. 자, 마른 날벼락에 벼락 맞기도 유분수에서 마른 날벼락인가요? 그래서 6번째 그 대화 부분에서 마른 날벼락에 부터 유분수까지 뿅 밑줄 들어갑시다. 첫 번째 역에서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날벼락 맞기도 유분수지에서 요거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해서 속담이죠. 관용적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는데 마른 날벼락에 벼락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뜻밖의 불행이겠죠. 그래서 뜻밖에 맞는 뜻밖의 불행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정 선생이 느끼는 심리적인 반응이에요. 김 선생이 만나서 하는 것은 뜻밖의 불행이라는 뜻인데 뜻밖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보자면 정 선생 형의 죽음이죠. 정 선생 형의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도 설정해 줄 수가 있고 현재로 보면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나한테 뭐 시침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김 선생의 어떤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 좀 뜻밖의 이야기다라고 듣는 거죠. 대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거의 마무리되네요. 말꼬리를 모나게 비트는 정 선생도 언뜻 짚히는 데가 있는 눈치다. 형과 관련된 일이라는 걸 짐작하는 것 같죠. 그래서 눈치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세. 내 구변이 서툴러 이런가 보네. 내가 말하는 재주가 서툴러서 이런가 보네. 다름 아닌 자네 형님 사건. 자네 형님 사건 네모칸 들어갈까요? 김 선생의 심사가 편치 않았던 이유겠죠. 그래서 7번째 자네 형님 사건. 오케이, 요거는 네모칸 들어갑시다. 인물의 대화 중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까, 어떤 갈등이 있을까 망설였는데 직접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은 첫 번째 이 작품의 갈등을
갈등의 내용을 김 선생이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내용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자네 형님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대놓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형님 사건. 그러면서 요거는 김 선생이 마음이 편치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김 선생이 마음이 편치 않았던 이유가 정 선생이 당산으로 이사 와서가 아니라 형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편치 않았던 거죠. 편치 않았던 이유가 바로 형님 사건에 관련된 것이다. 과거의 얘기겠죠. 네, 과거에 뭔가 비극적 사건이 암시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건을 꺼낸다는 것이 초장부터 꼬였구먼. 네, 미안함과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편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 김 선생의 심리를 보면 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죄책감 또는 네,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미안함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3번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네, 김 선생의 심리로 봤을 때. 자, 계속해서. 자, 그거 내 힘든 기분 이제서 알겠는가? 알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 언제적 얘기라고. 그걸 가지고 이 친구는 내내 소가리를 했는가? 이거 누구의 관점이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친구는 내내 소가리를 했는가? 멀리 귀양 보냈다가 나를 보자마자 새삼스럽게 가히 눌렸던가 쭉 밑줄 들어가세요. 쭉 밑줄 들어가세요. 별표 쳐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 친구는 내내 소가리를 했는가? 정 선생이 지금 서술자인 것 같죠? 정 선생이 서술자인 듯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거기 밑줄 친 부분,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쭉 밑줄 친 부분 별표 치고 이거는 외부에 있는 서술자죠. 외부에 있는 네, 서술자가 정 선생의 심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외부에 있는 서술자가 정 선생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 선생의 관점으로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요. 외부에 있는 서술자가 이렇게 정 선생의 관점으로 네, 서술하고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초점 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네, 초점 화자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언제적 얘기라고 해서 가히 눌렸던가 해서 이 부분이 정 선생의 관점이 초점 화자다. 체크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초점 화자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작품들이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공부했었죠. 네, 초점 화자. 네, 컨퍼런스 들어가면 네, 난쏘공에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조세희 씨 작품이 있죠. 거기에서 뭐 영수의 관점, 네, 장남인 영수의 관점, 그 다음에 네, 처남이었던 네, 딸로 할까요? 네, 영희의 관점, 뭐 이런 식으로 서술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예시가 되죠. 난쏘공에서 네, 초점 화자라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합시다. 한 2년 전 수특교재 그 초점 화자에 대한 설명이 네, 수특교재에서도 설명이 되고 있었어요. 다음 9번째로 넘어갈까요? 그럼 요거 이제 인칭과 시점 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외부 서술자가 정 선생의 관점이니까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요게 이제 어떤 시점일지는 다 읽고 나서 체크해야 되는데 초점 화자 딱 얘기 나오는 순간 뭐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네, 가히 눌렸던가. 예,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좀 나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초점 화자 정 선생의 입장에서 네, 작품을 서술하고 있다. 김 선생이 나를, 네, 정 선생을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네, 9번이 아니라 두 번째 문단이죠. 이 문단. 네, 원래 소설이 문단 나누기가 좀 만만치 않은데 이 대화일수록 소설은 인물의 변화, 장소, 시간의 변화, 소지의 변화, 그 다음에 구성 방식에 있어서 현재에서 과거로 가거나 과거에서 현재로 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주면 되겠죠. 자, 전쟁 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쟁 전야였다.
자, 두 번째 문단은 네, 과거 회상 부분이죠. 네, 과거 회상 부분인데 누구의 관점으로 회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쟁 전야였다. 과거 회상, 뭐, 김 선생의 관점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첫 번째, 네, 시대적 배경이 제시가 되고 있네요. 시대적 배경, 전쟁인데, 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배경 중에서도 바로, 네, 6.25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민족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았었던 6.25 전쟁. 좌우익으로 갈린 고향 청년들끼리 후딱하면 몽둥이 쌈질을 벌이던 무렵이었다. 해서 네, 좌우익으로 갈린, 요것도 밑줄 들어갈까요? 좌우익으로 갈린, 네, 밑줄 치고 세모 칩시다. 이거는 남북한의 이념 대립의 현실을 나타내는 거죠. 남북 이념 대립의 현실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죠. 이념 대립의 네, 현실을 제시하고 있어요. 남북 이념 대립은 뭡니까? 예,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어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이죠. 몽둥이 싸움질을 했어요. 김 선생네는 중학교 네, 뒷문께 살았는데 김 선생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좌우익으로 갈린 이 내용은 김 선생이 예, 정 선생의 형이 겪었던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겠네요. 그래서 좌익으로 갈린 남북 이념 대립 현실, 여기에서 정리해 주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네, 정 선생 형과 관련된 네, 내용이다. 이렇게 좀 체크할까요? 아마 이념 대립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념 대립에 관련된 내용으로 김 선생과 정 선생 형이 연관이 됐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좌우익으로 갈린 또 김 선생님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 자, 중학교 뒷문께 살았는데 설사병에 시달리던 중 일자리 김소년이, 자, 중일자리 김소년, 일자리가 예, 중일자리 김소년이죠. 그래서 중일자리, 예, 중학교 1학년이네요. 중일자리,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중일자리 김소년, 네, 밑줄 쳐놓고요. 김소년을 동그라미 칩시다. 요거는 과거의 김 선생이겠죠. 과거의 김 선생. 지금 내부 액자, 과거의 상 부분이니까. 두세 차나 밀어내는데도 쭉 봅니다. 뒷간을 들락거리고, 설사병에 걸렸군요. 학교 안 공기가 어쩐지 수상하다고 느꼈다. 대충, 네, 일을 마치고 대문 밖으로 나섰는데, 안을 기웃거렸어요. 숙직실 안을. 선생님을 포함한 대여섯 청년들이 바삐 움직였고, 폭넓은 두루마리에 붓글씨를 쓰고 등사판을 미는 등 수선했다. 자, 학교 안 공기가 어쩐지 수상하다. 그 내용이었죠. 학교 안 공기가 어수선하고, 네, 수상했다. 라고 하는 건데, 네, 대여섯 명의 선생님을 포함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뭡니까? 학교 내부에서 좌익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김 선생이죠. 과거에 김 선생이 학교 내에서 뭐를 목격한 겁니까? 네, 좌익 활동을 목격한 겁니다. 좌익 활동을 목격한 거죠. 바로 이 좌익 활동을 목격한 것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네, 오해가 이제 생긴 거겠죠. 사건의 시작으로 보면 되겠죠. 내부 액자의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마어마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죠. 사람 죽게 만드는 거니까 목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선전문들을 만드는 것들을 목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온 그는, 부분으로 갈까요? 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침 아버지와 함께 대적하고 있던 작은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농지 개혁 이후 지가증권으로 살림을 꾸려가던 두 분은 나쁜 놈들 하면서 즉각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숙직실을 덮쳤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러 바쳤다를 네, 자랑 삼아 일러 바쳤다. 거기를 좀 밑줄 쳐놓을까요? 네, 이쪽 찍어서 진행할게요. 자랑 삼아 일러 바쳤다. 밑줄.
어린아이가 철부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기는 하네요. 거기에서 이런 거 하는 거 봤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죠. 네, 5번인가요? 그래서 5번에서 네, 일러 바쳤다죠? 그죠? 네, 그래서 네, 일러 바쳤다. 맞군요. 네, 일러 바쳤다. 네모칸 칩니다. 네, 사건의 흐름 좀 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일러 바쳤다. 그리고 또 뭡니까? 두 분이 나쁜 놈들 하면서 네, 경찰에 신고한 거니까 나쁜 놈들 하면서 경찰에 알렸고 예, 요것도 네모칸 들어갑시다. 알렸고 네모칸. 자,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좌우 이념 대립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숙직시를 덮쳤다. 뭐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건의 흐름을 일단 체크를 하자. 일러 바쳤어요. 일러 바쳤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체크해야 될 거. 여기에서 이제 문제 비틀 수 있습니다. 내가 일러 바친 것은 네, 고의적으로 했다. 네, 고의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네, 자랑 삼아서 한 겁니다. 네, 자랑 삼아서 한 거는 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중학생이었던 김 선생이 치기 어린 마음에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경찰에 알렸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사건의 어떤 그 확대가 이루어진 거죠. 사건의 확대. 사건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네, 커지기 시작하는 건데 계속해서 일러 바쳤고 경찰에 알렸고 그 속에 정 선생이 형이 끼었던 거다.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으나 소용이 없었다. 비극적인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 정 선생의 형이 끼어 있었다. 네, 정 선생의 네, 형이 있었으나 해서 이 부분을 네모칸 칩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김 선생이 지금 만나서 과거를 네,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정 선생의 형.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밝혀졌어요. 정 선생의 형인데 조직의 일원이 아닌 건 알겠는데 나중에 밝혀졌다? 그러면 과거에는 조직의 일원으로 오해를 받았겠죠. 오해를 받았지만 지금 현재로 와서 거기에 조직원이 아니라는 밝혀졌답니다. 그래서 네, 현재는 네, 좌익 활동을 네, 좌익 조직 일원 아님이라고 써놓을게요. 깔맞춤해서 네, 좌익 조직의 일원이 아님이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밝혀져 있지만 그 억울함이 해소되어 있지만 과거가 문제인 거죠. 과거에 조직의 일원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좌익 활동을 하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로 오해를 받은 거지요. 소용이 없었다. 공교롭게도 숙직이었는데다 나흘 후엔 전쟁이 터졌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어찌어찌 목숨을 건진 것만도 요행이었다. 하나 오래가지 못했다. 이제 죽음을 암시하는 거죠. 하나 오래가지 못했다. 이미 결단난 몸으로 피난터를 옮겨 다니다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 병사했다. 그래서 결단난 몸 세모 칠까요? 이제 여기로 넘어와서 예, 결단난 몸 네, 세모 치고요. 정 선생의 형이 몸이 결단났다라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네, 좌익 운동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좌익 또는 네, 공산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공산주의 활동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서 결국 네, 고문을 당한 거겠죠. 몸이 결단났다면 고문당했기 때문에 몸이 결단났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예, 요거 이어서 같이 갈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결단난 몸이 병사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또 정리를 하면 네, 결단난 몸이
원인이고요. 이걸 체크하고 싶었는데 그럼 결단난 몸이 뭔데? 고문당한 거야. 고문당해서 피난 가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했듯이 설사병만 아니었어도 직간에만 안 갔어도 부질없는 후회에 앞서 제보자에 대한 소문이 마구 퍼졌다. 그래서 제보자에 대한 소문 밑줄 들어갈까요? 제보자에 대한 소문이 마구 퍼졌다. 제보자는 김 선생인 거 다 알겠죠? 그래서 김 선생이 제보자라고 하는 것이 알려진 거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죠. 요거는 김 선생이 제보자임이 널리 알려졌다. 알려졌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다 알게 됐다는 얘기죠. 자, 됐나요? 그래서 소문이 퍼졌다는데 요거에서 추가로 더 들어갈게요. 김 선생이 제보자임을 알려진 건데 바로 이 제보자라고 퍼진 이 소문에서 암시하는 내용이 바로 뭐다? 지금 현재, 그죠? 현재에 와서 김 선생이 정 선생을 만나려는 맥락과 연계되는 거죠. 연관된 내용이에요. 소문이 퍼졌어요. 나라고 알려진 거야. 근데 경찰이 신고한 건 제가 아니고 제가 그때 또 철부지였어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김 선생은 이 과거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게 된 거죠. 비록 철부지 어린아이였지만 일러 바쳤으니까 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과거의 회상이겠죠. 내부 액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진술된 내용들을 보니까 과거 사건을 어떻게 다뤄주고 있습니까?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사건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요. 요약적 진술. 짧게. 그리고 대화 부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대화를 여기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김 선생이 정 선생의 형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 사건의 내막을 간단히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좀 살펴보니까 정 선생이 이제 얘기를 또 꺼내요. 내 원망 많이 했을 거네. 이제 사과와 용서의 어떤 그 말을 시작하는 현재로 지금 되돌아오는 부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인가요? 세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문단은 아까 그 과거 회상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과거에서 현재로 지금 다시 되돌아오는 부분이에요. 이건즉슨 무슨 말이냐? 내부 액자에서 다시 현재인 외부 액자로 되돌아오는 구조다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과거에서 현재 또는 내부 액자에서 외부 액자로 이제 빠져나오는 부분이죠. 내 원망 많이 했을 거네. 자, 사과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김 선생이 사과의 뜻을 표하고 용서와 화해를 청하는 거죠. 그래서 내 원망 많이 했을 거네 라고 하는 이 대화 부분은 김 선생의 발화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김 선생의 대화 의도죠. 대화 의도는 당연히 사과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사과하고 그 다음에 용서와 화해를
청하는 거죠. 그래서 네, 사과를 하면서 네, 용서와 화해를 구한다. 그럼 정 선생이 이거 이제 받아들이면서 막 괜찮아? 아니면 너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두 번째. 사람들의 작은 몸뚱어리에 웬 비밀이 그리 많을꼬? 하는 부분이죠. 네. 사람들의 작은 몸뚱어리에 웬 비밀이 그리 많을꼬? 정 선생은 딴전을 피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의 작은 몸뚱어리 그 부분부터 네, 사람들의 작은 몸뚱어리 그 부분과 그 밑에 딴전을 부렸다라고 하는 걸 밑줄쳐서 이 두 가지를 쭉 또 함께 나란히 보고서 정 선생의 반응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람들의 작은 몸뚱어리에 그죠? 네. 웬 비밀이 그리 많을꼬에서 작은 몸뚱어리에 네, 비밀이 많을꼬라고 하는 부분은 정 선생도 김 선생이 충분히 마음고생한 것을 짐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네, 김 선생이 마음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김 선생의 마음고생이 많았다. 네, 많음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근데 정 선생이 딴전을 펴요. 거기에서 엉뚱한 얘기로 말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관계없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어안이 벙벙하여 대꾸조차 못한 김 선생의 눈이 껌뻑껌뻑 진위를 묻는다. 해서 딴전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은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인가요? 아무튼 딴전을 피웠다. 딴 얘기로 돌린 거죠. 안 그래? 저마다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얼마나 많은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네, 비밀이 얼마나 많은가 해서 비밀을 또 네모칸 한번 칩시다. 정 선생은 자꾸 비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김 선생의 고생이 많음을 의미하는 부분이었고, 세 번째 나타나는 비밀이 또 있을 거예요. 이 비밀은 약간 다른 비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정 선생의 과오가 있음을 암시하는 비밀이죠. 저마다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얼마나 많은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김 선생뿐만이 아니라 김 선생 플러스 네, 정 선생도 뭔가 비밀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비밀이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정 선생도 뭔가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을 저지른 과오가 있겠죠. 그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정 선생도 잘못한 게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과오인지 이제 슬슬 나오지 않을까 짐작해보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비밀 다음에 쭉 보니까 혼자 끼고 살다가 무덤까지 갖고 가면 다행이지만 말이네. 비밀을 털어놓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라는 얘기죠. 그 비밀이라는 게 대개는 실수에서 비롯된 부끄러움과 관련돼 있지. 그죠? 네. 그래서 실수에서 비롯된 된 부끄러움과 관련 밑줄 들어갈까요? 자, 실수에서 비롯된 부끄러움. 요것도 중요한 표현이네요. 네, 그죠? 실수에서, 네, 비롯된 부끄러움이죠. 네, 비롯된 부끄러움. 네, 이것도 다시 한번 밑줄 쭉 쳐놓고 정리 들어갑시다. 실수에서 비롯된 부끄러움. 일단 김 선생으로 놓고 보면, 네, 김 선생, 여기 이제 했으니까요. 첫 번째, 김 선생 입장에서 보면, 네, 치기 어린 행동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거기 보면. 해서 치기 어린 행동으로 정 선생의 형을 죽게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예, 김 선생이, 네, 과거, 뭡니까? 네, 정 선생 형이죠. 과거 사건에 대해서, 예, 느끼는 감정이라고, 예, 체크해 줄 수 있죠. 요 부끄러움이죠. 그 다음에 요 실수가 있고요. 실수와 부끄러움. 그런데 이 부분을 정 선생도, 네, 과거에 과오를, 네,
과오를 범한 적이 있다.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 선생도 역시 나름대로 실수와 실수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원동력이 된다? 김 선생의 사과를 굳이 받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요거 문제 낼 때 여기에 키워드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고, 자, 소설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소설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이 순수한 부끄러움에 관련된 건데, 컨퍼런스 좀 들어갈게요. 자, 부끄러움과 관련된 시는요, 윤동주의 시가 있겠죠. 윤동주의 서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했다 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서시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양심적인, 순수한, 또 고백적 내용이죠. 다음에 계속 볼까요? 또 보면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죽이고 싶을 거야. 이거 뭐 호러가 되나요? 자신의 부끄러운 비밀을 누군가 알고 있다면 죽이고 싶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수치심을 느낀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죽이고 싶을 거야 이 부분으로 볼게요. 죽이고 싶을 거야. 보통은 산문과 대화가 섞인 작품들을 많이 봤을 텐데 이건 대화 중심의 전개이기 때문에 이 대화본에서 최대한 내용을 잘 찾아야 됩니다. 죽이고 싶을 거야 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정 선생의 어떤 그 의도는 뭡니까? 진짜 김 선생 아니면 김 선생이 네가 나를 이렇게 죽이고 싶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만약에 내 과거의 실수와 그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느낄 거라고. 정 선생의 의도는 과거의 비밀을 안다면 사람은 누구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최대한 말을 줄여서 쓸게요. 앞에 있는 지금 부끄러움과 관련되는 겁니다.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 그 말로 다시 얘기를 이어간 거다. 이렇게 해석해줘야 됩니다. 김 선생의 눈이 드디어 휘둥그레졌다. 입에 가벼운 경련이 있는 듯했다. 예상치 못한 거죠. 휘둥그레졌다. 밑줄. 입에 가벼운 경련이 있는 듯한다. 밑줄. 자, 김 선생의 외모 묘사를 하고 있죠, 거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지? 입 가벼운 경련이 있는 듯하다.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첫 번째 요거는 김 선생의 외모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 선생의 외모 묘사를 통해서 심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놀란 거죠. 의외이죠. 그죠? 놀라고 의외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놀라고 의외인 거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에요. 예상치 못한 정 선생의 반응 막 비난하고 그래 너 그때 잘못했어 이런 거를 얘기할 줄 알았을 거예요. 정 선생의 반응에 놀랐다라고 하는 이 심리정이죠. 놀란 거예요. 놀란 것을 외모 묘사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런 표현상의 특징으로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나 지금 농담하고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말게. 표정은 정색인데 입으로만 농담이라고 하면 누가 믿어? 야, 표정은 딱딱한데 입으로만 농담이라고 하면 누가 믿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 선생이 농담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표정은 정색인데 입으로 농담이라면 누가 믿어? 그래서 김 선생은 설마 그의 농담에게서 진심이 있겠지. 때려 죽이고 싶겠지. 나보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묘한 그 대화 사이에서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정 선생은 뭡니까? 농담이라고 하는 거고요. 나 지금 농담하고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말게. 표정은 정색인데 농담은 누가 믿어? 그래서 김 선생은 아니야, 너 진심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농담과 농담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밑줄 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표정은 정색이죠. 표정은 정색, 아주 딱딱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적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 선생의 반응이고요. 정 선생의 어떤 반응이고, 표정은 정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김 선생의 느낌이라고 하는 거죠. 김 선생의 느낌 또는 김 선생의 반응입니다. 김 선생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진심이 담겼다고 본 거죠. 그래, 내 얼굴이 정색한 얼굴이라고? 말장난 그만두게 내 진담에 대답할 차례야. 해서 김 선생은, 그죠? 내가 정말 사과했으니까, 그죠? 사과했으니까 너도 나의 사과를 좀 받아줄래? 아니면 진지하게 좀 들어줄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진담에 대답할 차례야. 밑줄 들어갑니다. 지금 정 선생의 반응은 농담처럼 했어. 그래서 거기 다시 내 진담에 대답할 차례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 진담에 대답, 요걸로 체크하겠습니다. 내 진담에 대답, 쭉 밑줄 들어가고 대답할 차례야 하는 부분이죠. 그냥 받아서 적으세요. 요건요. 추가 체크는 하지 않을게요. 내 진담에 대답할 차례라는 것은 김 선생이 되게 진지해요. 그러니까 김 선생이 진지한 반응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진지한 반응을 요구. 누구에게? 정 선생에게 진지한 반응을 요구한 겁니다. 진지한 반응을 요구했어요. 나도 진지하게 사과했으니까. 자, 다음. 계속 힘들게 하는구먼. 그 전에 내 말 더 듣게. 계속 힘들게 하는구먼. 그래서 정 선생도 뭔가 얘기를 할 게 있었던 거죠. 누구는 힘 안 드는 줄 아나? 나에게 말일세 세월과 더불어 차차치 지워지기는커녕 갈수록 덩치가 커지는 수치심이랄까 회한이 몇 가지가 있네. 아니야. 그것들이 새끼를 치는 바람에 생긴 소소한 것들까지 합치면 수도 없다고. 정 선생도 자신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힘들게 한다라는 건 김 선생의 말입니다. 김 선생은 정 선생이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에겐 말일세, 누구는 힘 안 드는 줄 아나 하는 부분에서 나에겐 말일세 하는 부분이죠. 나에겐 말일세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여기서 나는 정 선생입니다. 정 선생 먼저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정 선생, 나에게도 세월과 더불어 차차 지워지는 건 갈수록 덩치가 수치심이라는가 회한이 있대요. 말일세 수치심이랄까 회한이 있대요. 수치심도 있고요. 회한도 있어요. 쭉 연결합니다. 김 선생도 그렇게 뭔가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었는데 문제는 정 선생도 그것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그것이 새끼치는 바람에 소소한 것까지 하면 굉장히 수도 없고요. 불시에 엄습하여 잠을 설치기 일수라네. 그러라고 누가 다그치는 것도 아니야. 사서 지랄하는 거지. 자네도 알잖나. 내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해서 삼류대학이나마 들어간 것. 자, 됐나요? 졸업장을 위조해서 삼류대학이나마 들어간 것. 10번째인가요? 그래서 대화의 부분이야. 정 선생의 어떤 그 수치심에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 9번으로 연결해서 봐도 되죠. 이 수치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연결이 되죠. 첫 번째 뭡니까? 졸업장 위조입니다. 졸업장 위조. 요게 이제 요즘은 안 되죠. 학적으로 바로 보고 연번이 있으니까. 그래서 졸업장을 위조해서 그러셨구나. 다음에 계속해서 대학에나 들어간 것 뿐인가? 나는 자기 살림도 말이 아닌 친구 하나가 가족 몰래 빌려준 돈까지 떼어 먹었다네.
그래서 졸업장 위조, 네, 대학까지 써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까지, 예, 떼어먹음. 이렇게 써놓을게요. 떼어먹음. 네, 이렇게 두 개가 바로, 네, 수치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수치심, 이렇게 연결, 돈 떼어먹음, 네, 수치심에다 연결. 정 선생도 나중에, 나름대로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정 선생이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과거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부끄러운 과거, 예, 졸업장 위조, 두 번째 돈 떼먹은 것. 그죠? 그가 일찍 죽었거든. 오, 일찍 죽어서 돈을 안 갚아도 되는. 당연히 유가족을 찾아 저간의 사정을 고백하고 돈을 갚았으면 좀 좋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주 기회를 놓치고 인생 제대 말년에 2중 3중 뉘우침을 겹겹이 안고 살아. 자, 인생 제대 말년부터 밑줄 들어갑니다. 인생 제대 말년에 노년기란 얘기죠. 노년기에 인생 제대 말년 노년기에요. 밑줄. 뉘우침을 겹겹이 안고 살아. 밑줄. 뉘우침 네모칸 치면 되겠죠. 그래서 노년기에 간단히 정리하면 그 부분 요런 거에 대해서 네, 여기 같이 묶이는 내용이지만 10번째로 보면 노년기가 되었는데 뉘우침을 계속해서 안고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네, 뉘우침, 네, 또 세모 쳐놓고요. 별표 쳐놓읍시다. 이 수치심, 뉘우침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 정 선생의 지금 현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 선생이 자신의 과오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느끼는 감정이죠. 그래서 이 뉘우침이 다시 한번 중복되지만 노년기에 느끼는 감정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노년기에 느끼는 감정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다음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죠. 바로 네 번째 문단. 지나치게 소극적인 부분이죠. 네, 지나치게 소극적인 네거티브 발상이야 하는 부분으로 갑시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부정적인 생각이야. 일은 업적은 어쩌고 그건 작건 자신이 선택한 직업의 길을 써 가족 먹여 살리고 자식 기르는 일이 어딘데 얼마나 벅차고 보람 있는 사업인데 이번엔 또 김 선생이 또 충고하고 있네요. 자, 얼마나 벅차고 보람 있는 사업 밑줄 칩니다. 얼마나 벅차고 보람 있는 사업 밑줄. 가족을 부양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 기르는 일인데 그거에 대한 총정리가 바로 벅차고 보람 있는 사업이지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네 번째 문단, 네, 첫 번째 내용이, 네, 김 선생이 정 선생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인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죠. 가족의, 네, 생계를, 네,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김 선생이 정 선생에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벅차고 보람 있는 사업인데, 그죠? 네. 그래서 김 선생은 가족을 부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건 그런 상식이 아니잖아. 다음. 내 말이 바로 그것 아닌가? 사람이 폭폭하게 왜 딴청을 부리나?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가까스로 터뜨린 말인걸. 자, 김 선생은, 네, 상식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니란 내용이죠. 다시 한번 이제 김 선생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고민을 해서 고민 끝에 내 과거를 고백했다라는 말을 한 거죠. 정 선생에게 고민 끝에 내가 너희 형을 죽게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란 내용이지요. 그죠? 네, 상식이 아니잖아. 내 말이, 김 선생 말이 그것이 아닌가? 사람이 폭폭하게 왜 딴청부리나 고민하고 고민할 때 내가 가까스로 터뜨린 것. 화해를 청하는 마당인가? 화해든 적대든 끝내고 싶어. 어쨌든 뭐 중간 과정을 좀, 네, 그렇게 거쳐왔다는데
끝내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네. 끝내고 싶어 네모칸 들어갈까요? 누가? 김 선생이 그런 삶을 또는 그러한 어떤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좀 끝내고 싶다는 내용이죠. 이왕이면 좋은 것이 좋겠지만 아니란들 별 수 있나 쭉 보고요. 나 역시 그렁저렁 잊고 살았네. 그죠? 네, 잊고 살았네. 한데 사단의 한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죠. 사단의 한 당사자 밑줄 들어가고 사단의 한 당사자. 네, 그것도 체크해야 돼요. 사단의 한 당사자는 정 선생이죠.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그 질곡이 다시 나를 묶는 거야. 네가 이사 와서 눈에 보이니까 그게 나를 다시 묶어버리는 거야. 서울에서 만났다면 또 몰라. 좁은 하늘 아래서 매일같이 호흡한다는 사실이 이웃이 된 거죠. 말을 바꾸면 거리감의 단축이 빛나는. 그래서 사건의 한 당사자 정 선생이고요. 그 다음에 좁은 하늘 아래서 매일 같이 호흡한다 밑줄. 거리감의 단축도 밑줄 치세요. 이웃으로서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계속해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그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단의 한 당사자는 정 선생이고 끝내고 싶은데 부수적인 걸 보니까 네, 정 선생, 사단의 한 당사자, 네, 정 선생이 네, 같이 호흡을 해요. 네, 이웃으로 왔어요. 이웃이 돼버리니까, 네, 정 선생이 이웃이 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그 과거의 죄책감이 커졌다는 내용이에요. 네, 죄책감이 생각나고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네 번째로 체크할 이 내용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끝내고 싶다라는 내용이지요. 끝내고 싶어는 네가 이렇게 이사 왔기 때문에 내 죄책감이 커지고 있거든. 그것을 어떻게든 끝내고 싶어. 화해든 적대든 끝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정리하고 싶다. 잠깐 부분으로 갈까요? 이제 마지막 5문단으로 갑니다. 여기 4문단에서 이것을 끝내고 싶다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진지하게 너에게 과거를 이야기했고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정 선생도 과거에 졸업장 위조라든가 돈을 떼어 먹었다든가 저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끝내고 싶다고 할 때 잠깐 얘기를 합니다. 잠깐. 정 선생이 느닷없이 김 선생의 입을 막았다. 왜 그러나? 그만두게.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인가? 라고 했을 때 이대로 그냥 지내세. 자, 이대로 그냥 지내세요. 그래서 5문단에서 정 선생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김 선생은 자꾸 용서와 화해를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앞부분에 그죠?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인가? 하는 부분이죠. 나를 이해하고 김 선생을 좀 체크를 하긴 해야 되겠네요.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인가 하는 요 부분의 대화 내용은 김 선생의 바람이에요. 네, 김 선생이 마음이 편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김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용서받고 마음 편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편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고요. 사건 내막만 하면 요 부분만 잘 이해해도 전체 내용은 다 잡고 있는 거죠. 이대로 그냥 지내세. 해서 정 선생의 반응입니다. 요거는 김 선생의 심리라고 본다면 두 번째, 이대로 그죠? 네, 이대로 그냥 지내세. 아, 이것도 또 밑줄 들어갔다. 대화기 때문에 아마 연속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좀 파악이 돼야 될 거예요. 이대로 그냥 지내세라고 하는 것은 정 선생이 살면서 뭔가 깨달은 내용을 여기에다가 좀 담은 거지요. 그래서 뒤에 내용을 좀 잠깐 보니까 그래서 이대로 지내세는 첫 번째, 정 선생이 이걸 말한 이유는 살면서 깨달은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거겠죠. 살면서 깨달은 내용을
내용을 말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이대로 지내자라고 하는 것. 자, 깨달은 내용의 구체적인 거는 뭐냐? 이대로 괴로움과 내 상처를 안고 살아가자라는 의미도 돼요. 굳이 사과하지 말고 그 괴로움을 안고 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뒤를 봐서 왔으면 좋겠는데, 괴로움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삶의 본연의 모습이다. 자,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정 선생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꼭 언지를 받아내고 악수로 약속을 굳히지 말자고, 나는 형님이 아니니까, 강화 시절 대표로 위임장을 갖고 온 것이 아니니까, 나는 형님이 아니니까 거기서부터 또 밑줄 들어갈까요? 왜 이대로 안고 사는가? 나는 형님이 아니니까, 결정타죠? 아니니까. 네모칸 치고 그 뒤에 내용도 추가적으로 더 밑줄 쳐도 됩니다. 아니니까 별표 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정 선생이 김 선생을 용서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돼요. 네, 정 선생이 김 선생을 용서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의 근거죠. 없다는 생각의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형이 아니야. 내가 널 어떻게 용서하니? 나도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는데. 그 얘기죠. 자, 나는 느낀다네. 모든 걸 털고 해결하고 세상을 뜬다는 생각 자체가 무의미하고 사치스럽다고. 아니, 주제 넘어 죽는 날까지 사람인 것이 사람의 노릇인데 완전 종결이 어딨어? 가당차는 허영이지. 그죠? 모든 걸 털고 해결하고 세상을 뜬다는 생각 자체가 무의미하고 사치스럽다. 거기도 또 밑줄 들어갑시다. 아, 이거 개똥처럼 나오네요. 굿. 모든 걸 털고 해결하고 세상을 뜬다는 생각 자체가 무의미하고 네, 사치스럽다 하는 그 내용이죠. 사치스럽다. 예, 요거까지는 좀 할까요? 사치스럽다고 하는 부분을 또 밑줄 쳐 놓읍시다. 주제 넘다. 자, 이 부분인데 무의미하고 사치스럽다라고 얘기한 이 부분은 첫 번째, 인간은 성찰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해결하고 세상을 뜬다라는 것은, 그죠? 네. 무의미하고 사치스러운 거야. 그죠? 다음에 두 번째. 한마디 사과로, 네, 요거는요, 한마디 사과로, 네, 과거를 모두 용서받거나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뜻도 됩니다. 해석을 하자면, 그죠? 네, 그래서, 한마디 사과나 또는 화해겠죠? 네, 사과로 과거의 상처를 모두 지울 수 없다라는 의미도 가능하고요. 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간은 일단 불완전해. 근데 한마디 사과로 과거의 상처를 회복한다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뭐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어지는 3번이에요. 여기 이어지는 3번은 이렇게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이 본래 인간의 삶 아닐까라는 견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네, 상처를 네, 안고 사는 것이 네, 인간 본연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본연의 네, 삶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 선생이. 자,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거죠. 알 듯 모를 듯한 말이로구먼. 네, 좀 깊게 생각한 거죠. 정 선생이 나름대로 깊게 표현한 것 같네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 헤맬 때가 많아. 긴장이 풀리면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을 그 다음에 한다네. 그렇구나. 자, 긴장이 풀리면 하는 부분이죠.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을 그 다음에 한다. 그죠?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뭡니까? 해소해서 그 부분도 또 한번 좀 체크할게요. 이게 좀 노년에 어떤 심한 생각이 들었는데 긴장이 풀리면 건강에도 해롭다. 네, 긴장이 풀리면 하는 부분인가요? 풀리면 그 부분도 체크해요. 예, 건강에도 해롭다. 건강에도 해롭다. 여기를 좀 체크합시다. 여기를 좀 체크하는 게 첫 번째, 지난날 과거의 잘못을 다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다 떨쳐낸다고 하더라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얘기죠. 네, 과거의 잘못을 떨쳐내는 거죠. 네, 떨쳐내도 건강에 해롭다라는 거죠. 그죠? 네, 떨쳐내면인가요? 내면 건강이 안 좋아진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2차 해석을 다시 할게요. 건강이 안 좋아진다. 이거인즉슨 여기서 잘못을 떨쳐내면 건강이 안 좋아져. 2차 해석을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이거인즉슨 무슨 말이냐? 그죠? 과거를 아무렇지 않게 덮어두는 삶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과거의 삶을 그렇게 대충 그렇죠? 긴장이 풀려서 뭡니까? 대충 덮어둔다라고 할까요? 아무렇지 않게 덮어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의 잘못을 이렇게 한두 마디 사과로 쫙 덮어두면 그것이 더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네요. 정 선생은 그걸 노년의 르상티망과 관련시켜 설명하려다 만다. 르상티망에 밑줄 쳐주세요. 원한, 증오, 질투가 마음에 쌓인 거예요. 원한, 증오, 질투가 쌓인 상태라고 하죠. 원한, 질투, 증오가 쌓인 상태. 더 길게 단어 뜻은 있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혹대러 왔다가 혹 붙이고 가는 격인가. 자, 과거의 그 잘못을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데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혹대러 왔다가 혹 붙이러 가는 격인가. 혹 부분이에요. 혹 부분. 혹대러 왔다가 혹 붙이러 가는 격인가 하는 요 부분에서는 자, 김 선생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벗어나려고 했어요. 과거의 잘못을 벗어나려고 했어요. 또는 사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과하려 했지만 오히려 벗어나지 못하고 정 선생의 훈계만 더 들었다는 얘기죠. 사과하려 했지만 김 선생이죠. 과거의 잘못을 벗어나려 했지만 오히려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함을 느낀 거죠. 불가능함을 느낀 것으로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 선생에게 요거를 훈계를 들은 거죠. 과거에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정 선생의 훈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훈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정 선생이 김 선생에게 훈계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과거에서 완전히 못 벗어나 임마. 그걸 뭐 굳이 벗어나려고 해. 벗어나는 순간 건강도 안 좋아지는데
대충 덮은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죠. 떼었다 붙였다 하다가 가는 거지. 인생은 고해라고 했거늘 인간이 살면 사는 것은 고해죠. 그죠? 연화대왕한테 혼나기 쉽지. 내 이놈 너는 뭡니까? 낙해에서 놀다만 왔구나 해서 낙해, 고해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고해 밑줄 쳐주세요. 삶은 괴로움이다 라고 써줍니다. 삶은 괴로움, 가로 열고, 인간 삶의 본연의 모습, 그렇게 지적하면 되겠습니다. 인간 삶의 본연의 모습은 고해이다. 고통과 괴로움이다. 다시 한번, 떼었다 붙였다 하다가 가는 것에서 떼었다 붙였다 하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혹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은 그 과거의 잘못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낙해라고 하는 건데, 낙해도 네모칸 쳐놓을까요?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낙해. 원래 낙해라고 하는 건 즐거울 낙자에다가 바다에 자요. 그래서 즐거운 바다. 자, 1번 즐거운 바다예요. 1번 낙해라고 하는 뜻이. 근데 이거의 원관념은 온다. 2번 원관념은 고해이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낙해라고 하는 거죠. 낙해라고 하는 것은 단어 뜻이 원래는 표면적으로 즐거운 바다인데 이거의 원관념은 고해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원관념을 좀 찾아라. 고해이다. 그럼 고해는 뭐였다? 그 한자를 보니까 인간의 삶은 고통스러운 거죠. 원관념 고해이고요. 이 고해라는 단어는 앞에서 해석하고 왔죠. 인간의 삶은 고통인 것이 본연의 모습이다. 본질적인 모습은 고통이다라는 얘기죠. 자, 내용 마무리됐습니다. 끝.